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주제 3-1-2인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침략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 교과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첫 수업을 들어갔던 반들에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믿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부 이야기부터.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게 되었죠. 그래서 1910년부터는 우리가 보통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고 있고,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을 만들었고, 헌병 경찰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군과 해군 대장, 다시 말해서 군인들 중에서만 임명을 했고, 이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왕과 다름이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와 있었던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제 그 전에는 용산에 있다가 1920년대부터는 바로 이 건물, 흔히 우리가 조선 총독부라고 부르고 있는 이 건물로 이전해서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도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상징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를 상징하고 있는 건물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1990년대 김현상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해체했기 때문에 없고요. 원래 위치를 보면 보여요. 여기 지금 뭔가 서울 같죠? 서울입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게 청와대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도 보이죠? 옛날 뭔가 궁궐 같은 전각들,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세상에, 경복궁을 딱 가로막는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복궁의 정문은 무슨 문이냐면 이 문이에요.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뒤편에 사실상 경복궁을 많이 허물어 놓고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걸 없애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고 여기에 다시 경복궁을 복원해가지고 놓았던 거죠. 여전히 경복궁은 복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자, 조선 총독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행정체계를 위한 정무총각, 아래와 같은 총독관방,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산공부, 사법부로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지금의 경찰에 해당하는 경무총관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경무총감은 경찰청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청은 독자적인 기구냐? 그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는 하나의 청이에요. 그런데 종이치네요. 조선 총독부에서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부서를 행정최고관서와 함께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조선 총독부의 최대 목표는 안정적으로 조선을 식민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아래, 여기 기관에 없지만 이 아래 뭐도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중추원은 조선 총독부가 주로 일본인들로 이루어진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조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 이야기를 해주는 기관으로서 설치됐는데, 사실상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 지금 조선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를 도와서 뭔가 돕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중추원 인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했던 인물일까? 우리 민족을 생각했던 인물일까? 그렇지 않고 조선 총독에게 잘 보이며 민족을 배반한 인물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지방 행정 조직도 개편을 해서 기존의 군면 동리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갖고 지방 관리로 대부분 일본에 친한 사람들, 친인 인사를 임명한 것도 1910년 식민 지배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자, 그러면 1910년 시작부터 했다는 일본의 일제 무단 통치를 좀 보면 무단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군대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역할, 일반 경찰을 지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반 치안,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경찰은 일반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군인은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이 민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헌병 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헌병 경찰제는 헌병사령관을 경찰 최고 책임자, 아까 경무총감이 있었죠. 경무총감에 임명하고 전국 곳곳에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대와 경찰 조직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리고 학습지에도 실려 있는 이 사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명패가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흐릿하고 한자로 써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함경북도 경무부, 함경북도의 경무부 그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경성 헌병대 본, 이건 부겠죠. 부. 그러니까 헌병대가 곧 경찰서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놨고 헌병 경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줍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 통제하고 더군다나 이거 정식 재판도 없이 야 범죄자 아니야? 라고 그냥 헌병 경찰이 판단만 내리면 본인들이 직결 심판해서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병 경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고, 여기다가 조선 태형령도 제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각 경찰서를 가보면 여기 있는 거죠. 태형은 볼기짝을 때리는 형벌인데 이렇게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눕혀놓고 요 막대기로 엉덩이를 막 때리겠죠. 그리고 일반 경찰이나 일반 관리나 교사들도 항상 뭐 하냐면 제복을 입고 검을 차고 있는 거예요. 대검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감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통해 무지막지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무단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꺾으려는 목적이 매우 명백해요. 이 중에 혹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조선 태형령인데, 왜 기분 나쁘냐면 지금 학습지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몸에 매를 대는 신체형은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근대 사법체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어요. 일본도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유럽의 영향으로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대만, 타이완과 조선에만 태형을 실시해요. 그 이유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들었대요. 조선은 아직 국민 수준이 높지 않아서 태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조선 태형령은 누구에만 적용하냐면 지금 조선에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대상은 조선인으로 한정한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통치 방식이 소위 문화적인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조선태형령은 1920년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조선태형령, 헌병경찰제 전부 다 1910년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교육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징은 사료를 좀 볼까요? 교과서 168쪽에 있는 사료인데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 교육은 크게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하고 보통교육 및 실업교육이 보통이고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예요.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 관련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만히 보면 무슨 교육이 없냐면 고등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인의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일정 정도, 그러니까 많이 교육시킬 필요도 없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식민지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교육만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제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다시 표를 보면 특징은 식민지 교육의 정책은 한반도를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죠. 지금 국어가 일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육시키면 안 돼요. 많이 교육시키면 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어느 정도 하냐면 보통교육 4년과 실업교육 위주래요. 수신교육은 도덕교육이에요. 이렇게 잘해야지. 그리고 일본 교육을 강화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일본에 순응하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중심에 했고 뭐가 없냐면 아까 고등교육 없다고 했잖아요. 대학 설립을 불가시켜놨습니다. 대학이 없어요. 조선 내부에. 그리고 웃긴 거는 여기서 말하는 보통교육 초등학교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도 많이 와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도 살고 있는데 일본인의 보통교육은 이 당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는데 일본인들이 다니는 소학교의 보통교육은 기간이 6년이에요. 반면 조선인들의 소학교는 보통교육은 4년이에요. 와, 조선인이 똑똑하니까 일본인이 6년 동안 배울 것을 조선인이 4년에 배운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조선인에게 많이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정 정도만 교육시켜서 일본인의 말만 알아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식민통치에 이용하겠다. 식민지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인을 일제 식민정책에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막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의 그걸 또 막아요.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그러한 기본권들을 모두 박탈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집회와 결사를 할 수 없어요.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황성신문 발간을 금지시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잖아요. 대한매일신보는 아예 뺏어서 이름을 매일신보, 여기 매일신보로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 그럼 맨날 뭔 얘기만 하겠어요? 조선총독부가 하는 이야기만 떠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없애놓고 오직 식민 통치하는 조선총독부의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은 말할 수도 모일 수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경제 중에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일본은 우리 조선인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1912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되는 목적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야, 조선인 너네들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달리 소유권이 불명확해.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렇게 누가 어느 정도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보니까 세금, 땅에 내는 세금을 부과가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정한 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아 일본인의 소유와 총독부의 지세, 땅 세금을 수입을 늘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을 발표했던 명령, 토지조사령인데 1912년에 반포를 하거든요. 교과서 학습지에도 들어가 있는 사료를 잠깐 보면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중요한 게 4관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소유지, 소재, 지목, 지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 통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너의 토지라도 너의 토지가 이제는 아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만 토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예요. 그래서 특징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하여 소유지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토지 소유권은 앞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주로 쓰고 있던 소유권이에요. 근데 조선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야 대대로 이게 내 땅이었지 라고 하는 토지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근데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본인 농사 짓지 않아요. 야 내 땅을 대신 농사 짓는 농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긴 하지만 항상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소작농에게는 소작권이라는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중 권리가 있는 거죠. 땅의 실제 주인,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 그런데 아래에 있는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지주의 권리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거 한문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기간 있잖아요. 정해진 기간을 넘겨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본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땅이 명확히 밝혀지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요. 조선 총독부의 소유도 증가해요. 그러면 이 많은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경영하고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넘어오면 땅을 싼 값에 팔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인데 이 회사에 조선 총독부가 땅 주인이 없네 라는 토지를 넘기게 됐고 그 토지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본 이주민에게 넘겨서 일본인이 운영하게 했다는 거죠. 심각하죠. 결국 이 토지조사 사업의 영향으로 지주와 소작관계가 변합니다. 과거에는 지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작인은 소작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주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소작인의 경작권은 부정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작인들은 매년 계약을 맺어야 돼요. 지주를 찾아가서 올해는 제가 이 땅을 농사 지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지주가 싫어!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지주의 권리는 증가하지만 다시 말하면 소수의 지주들 중에 일부는 일본에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좋으니까. 반면에 대다수의 소작인들은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소작농민이 몰락하면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 불을 내가지고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들어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도시 빈민이 되거나 이마저도 아니면 그러면 나라를 떠나자라고 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한다는 거죠.
방금 했던 얘기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는 방법 학습지에 들어가 있죠.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주의를 채택해서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한국인들이 토지의 소유자가 정확하지 누군지 몰랐고 위와 같은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이해하지 못했고, 게다가 신고 기간이 짧았고 민족적인 감정도 섞여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수많은 토지가 국가의 토지, 이때 국가는 이제 조선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니까 조선 총독부의 토지가 되었다는 점이죠. 1910년대 참 문제가 많고요. 토지 말고 다른 산업 문제를 좀 보면, 1910년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회사령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예요. 아래 학습지에 들어가 있는 회사령 공포죠. 1조, 2조, 1조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고 일본이나 외국 자본이 한국 진출을 할 때 다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인이 회사 설립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회사 설립을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친일적인 한국인이다. 그럼 회사 설립하게 해주고, 일본인은 허가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지금 학습지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도표인데, 민족별 공업회사 자본액이라고 해서 1911년과 1917년 불과 6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한국인이 만들었던 1911년 회사 17%였는데 줄었죠. 12.7%로. 일본인이 만들었던 회사 32%였는데 83%가 됐어요. 광산에서도 이 당시 광산은 돈이 굉장히 됐거든요. 생산액도 보면 한국인 광산의 생산량은 4.8%에서 0.4%로, 일본인 회사는 22.6에서 79.9예요. 이와 같은 결과를 찾아온 일본의 정책, 일제의 정책, 회사령이 되겠죠. 자, 회사령 외에도 국내 산업을 통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 등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삼림, 어업, 광업에서도 처음부터 조선 총독부가 통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과거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3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1910년대 논문 문제가 다 알려졌네요. 아까 나왔던 헌병 경찰제, 태영령, 토지조서서,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산림, 어업, 조선광업령 발표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당했다고 했죠. 자, 1910년대의 사실로 옳은 거. 1. 국민교육헌장 발표. 2. 경성제국대학. 3. 한성사범학교 관제. 소학교 및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다 안 들어본 거죠. 근데 맨 마지막 5번.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한다. 아까 봤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전매제도, 이 물건만큼은 국가가 판매를 한다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1920년대에는 담배, 소금을 전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랑 소금은, 지금 소금은 안 그렇지만 담배는 판매처가 하나잖아요. KTNG라고 불리는, 과거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공사, 국가 소유의 회사에서 담배를 모두 다 관리했는데, 마찬가지로 돈이 몹시 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물건이었던 담배와 소금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가 모두 다 판매를 독점하겠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해서 식민지 수탈 체계를 확립하는데, 선생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오늘 이해해 주세요. 자, 철도와 도로망 정비를 좀 볼 것 같으면 X자 모양으로 간선 도로망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에 호남선, 경원선 철도까지 건설을 마무리하게 됐고, 한반도를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확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선은 호남 지방의 쌀과 면화를 수탈할 목적, 경원선은 함경도 지방의 광산물을 수탈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고, 농산물과 광산물을 모아두는데 유리한 지점에
항구를 연결해서 철도를 연결했다는 점. 선생님이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했다라는 내용 나오고, X자 모양으로 간선 철도망을 완성해서 호남선과 경원선 철도를 1910년대 건설했다. 이유는 한반도를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철도를 만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호남선은 호남 지방에 있는 쌀과 면화를, 경원선은 함경도 지방에 있는 광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고, 농산물과 간산물이 이렇게 호남선과 경원선을 통해서 모아두는데 유리한 지점에 철도 끝이 어디를 다다르면 항구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항구와 지금 농산물, 광산물이 있는 곳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고, 주요 지역에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런 지역에 항만 시설이 정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역시 주요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로, 항만, 철도, 도로망을 연결한 이유는 일본과 한반도 만주를 연결한 운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일본 상품을 한국에 들여오고 한국 농산물과 광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지금 지도를 못 봤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 경인선, 서울을 당시 경선이라고 불렀는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선이고, 그 다음 러일 전쟁 당시 경부선, 러일 전쟁 당시에 만들기 시작해서 1906년에 완성한 경의선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일제강점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수탈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1910년대는 방금 나왔던 호남선이, 그리고 경원선이 각각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호남선은 호남 지방에 많은 농작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 경원선은 함경도 지방에 많은 광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철도들이 다다른 곳에는 다들 뭐가 있냐면 항만이 있어요. 이 항만을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과 광산물이 일제로 일본으로 수탈되고, 반대로 일본에서 편하게 만들었던 상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역 적자를 보게 만드는 구조예요. 이런 걸 보고 2021년인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해준 게 많다 등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적 자체가 수탈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일제강점기지만 진정하고, 어쨌든 우리가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